네, 고유가 초과 저축 소진이 남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또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FOMC 내용 오늘 직격도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중요한 핵심들만 함께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사실 FOMC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번에 뭐 동결될 가능성은 다 대부분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패드워치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한 98% 정도는 결국은 금리 그 동결을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 올해는 뭐 금리 인상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그 밤사이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봐봐야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체크를 했다 보니까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11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28% 점치고 있고요. 근데 전날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12월 FOMC에 대해서도 0.25%에 대한 인상 확률이 뭐 전날보다 5%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40% 정도를 지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11월에 대한 FOMC는 그렇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2월에 대한 부분들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게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와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이게 이번에 인상을 했을 때 그럼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점도표를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는 올해 말까지는 한 5.6%를 좀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4년 때는 사실상은 4.6%로 전망을 했는데 5.1%로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25년에는 3.4%에서 3.9%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0.5%씩 상향 조정을 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이 좀 사라진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가 되자마자 결국은 나스닥에서 기술주와 관련된 기업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도 뭐 동결 가능성을 점쳤기는 했지만은 추가 그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예측은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 때 굉장히 좀 주가가 일부 최근에 좀 빠지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하락폭을 좀 더 많이 키웠고 지금의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좋은 그 국내 증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반기 때 한 번 더 한 번 더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내용에 대해서 함께 또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당장 가까워지는 11월 FOMC에서는 지금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네, 사실 그 동결의 가능성에 대한 비율이 이번에 FOMC 발표되기 전에는 72.3%로 좀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지난 뭐 9일 정도였는데 이게 사실상 그 동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시기를 좀 지켜보자라는 게 좀 관점이 큰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포인트가 된 것은 그 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좀 많이 컸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부작용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11월에 대한 금리 그 동결은 뭐 충분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 전망치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12명 정도, 12명 정도는 5.5에서 5.75를 예상을 하면서 일단 11월은 넘기고 12월 때 인상 가능성. 그런데 이제 7명은 지금과 동일하게 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좀 시기적인 흐름들을 지켜보고 또한 이제 파월 의장의 의도에 따라 또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월은 그 금리 동결을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결국엔 점도표를 봤을 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지 않을까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죠. 내 느낌이. 왜냐하면 너무 지금 많이 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내년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계속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놈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 2%를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가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CPI, 코어 CPI, 뭐 슈퍼코어 CPI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년에는 인하는 하겠죠. 근데 큰 폭으로 기존에 좀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점도표에서 지금 예측한 가운데 그렇게 크게 인하를 하지는 못할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파월 의장도 멘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유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도 약간씩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이 유가가 좀 문제긴 한데요. 사실 그 최근 이제 유가가 WTI가 이제 90달러 이상 돌파를 했고 네. 또한 브렌트유 역시 93달러 이상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작년에 사우디가 작년에 이제 미국과 좀 대립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충격을 위해 그 감산을 좀 주도를 했던 이력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4월에도 166만 배럴 정도의 이제 추가 감산을 했는데 7월부터 이게 독자적으로 사우디가 매일 그 100만 배럴씩 감산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유가가 4분기까지는 계속 좀 지속될 전망을 보고 있고 네. 이러한 그 이슈가 나오는 것은 연말까지도 충분히 그 유가에 대해서는 그 감산을 계속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안타깝게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우디에서는 지금 배럴당 최소 이제 80에서 100달러 수준의 유가 상승도 좀 어느 정도 지금 그 밴드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뭐 100달러를 돌파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100달러 돌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러한 유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중국의 8월에 대해서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좀 개선이 되면서 원유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 지속되고 있는 점이 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하강 기조로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 유가가 이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터라 물가에 대한 불안이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유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유가 및 그 초과저축 소진의 상황에 따른 전망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 그 11월의 동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자면은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년 7개월간 유예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9월부터 이제 좀 재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이제 310달러 정도의 이제 구매력이 좀 감소가 된다고 좀 예측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비력이 좀 줄어서 초과 저축에 대한 소진되는 상황이 근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뭐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한 번 정도 인상에 대한 시기는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그 금리에 대한 인상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포인트는 고유가와 초과 저축 소진이라는 변수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고유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을 길게 이어갈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인 상승분을 더 나오기에는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월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유가가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 한다면 또 다른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한 전망은 12월에 예측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모른다. 이게 좀 정확한 그 표현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유가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일단은 매파적인 그런 행보들을 좀 기록을 했다가 추후에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유가에서 보면은 옐런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중국 쪽의 소비가 좀 늘어나는 점은 어떻게 좀 리스크로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이게 유가가 상승을 하는 케이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우디 쪽에서 감산을 좀 안 하는 게 제일 좀 중요하긴 그쵸? 한데 네. 이러한 감산의 효과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늘게 된다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감산을 통해서도 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에는 그 사우디에 대한 그 감산에 대한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우디가 왜 지금 이러한 감산을 하고 있는지를 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사우디 쪽에서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키를 잡고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걷어들이는 수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수입이 많아지는 케이스는 결국은 지금 이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던 네옴시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분은 결국은 네옴시티의 시작이 결국은 맞물려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유가의 감산이 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사우디와 관련돼서도 함께 유가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FOMC 결과가 공개가 됐고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 영향을 어떻게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상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의 체감은 그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문제없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5배 내지 2배 정도의 하락폭을 좀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계속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사실상 코스닥을 이끄는 견인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상승분을 통해서 막 코스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좀 체감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FOMC의 지금 파월의 발언에 따라 지금 국내 그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상 여기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이러한 FOMC에 대한 영향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반영이 먼저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결국은 이제 유가 상승분에 따라 정유주들이 반등을 하다가 지금 소폭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역시 이제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TSMC에 따른 이슈 때문에 또 떨어지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다 해도 안 올라간 종목이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네옴시티 등의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오늘 중에서도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좀 봤을 때는 그 중입자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중입자 그러니까 치료 맞아요. 관련된 네. 이슈였는데 사실상 이것도 테마주로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테마주 형태로 좀 지속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7월부터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10월에도 이러한 형태를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때문에도 영향은 지금 받고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국내 증시가 좀 많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마주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히 이제 유지를 했다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되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의 지속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추가적인 포인트는 추석의 명절이 지금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10월 초에도 대체 유무든 여러 가지 좀 거래일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성장을 위한 또한 이제 뭐 가치를 투자를 위한 종목들을 편성하기에는 네.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10월까지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또 다른 이슈가 또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포인트가 된다 한다면 테마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뛰어 들어간다 보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뛰어 들어가되 한 5%나 3%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하는 케이스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테마로서 부각을 크게 받아서 상승을 굉장히 크게 했다 한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빨리 가져가고 다른 섹터에 또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을 좀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11월, 12월에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 보니까 이 위주로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치우시는 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차익 실현하자. 아니면은 길게 볼 거면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편성을 하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보자. 그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동성 폭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상승을 했을 때 현금 비중을 항상 확보를 해두고 대응 변수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장을 좀 이겨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 좀 넘겨봤을 때는 12월까지 좀 어떻게 증시를 전망하세요?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박스권의 흐름대로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오늘 사실상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살펴보기 좀 그렇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2,500선 아래에는 좀 지지 구간으로 좀 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지지 구간에 좀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는 급하게만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2,500선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반도체 위주로 좀 편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2,600선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지 구간을 오늘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830선 정도는 좀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 지수를 보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테마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일시적인 단기 트레이딩 위주 관점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좀 기다렸다가 추석 전 거래일 때 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10월에 한글날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또 거래일이 짧지 않습니까? 그쵸. 그 기준을 통해서 전거래일 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서 만약에 10월 말까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 많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수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에 부각을 해서 결국 그 부분들을 가지고 매도세가 나오면 매수를 해본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는 지금 계속 좀 열어봐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첨단 산업 중에 6대 산업으로 정부에서 좀 지정을 했던 것이 방산 그리고 원전, 미래차 2차 전지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 위주로 또 보시되 바이오 쪽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순수 바이오 쪽 말고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계속 정부 정책 쪽에서도 계속 좀 연관이 되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시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포트를 좀 잘 나누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당주들도 요즘 아무래도 좀 찬바람도 불고 선선하기도 하고 시장도 불안하고 하니까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당주들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배당주는 지금 접근하기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도 똑같습니다. 작년도 배당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편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짜 시장이 너무 엉망인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포착을 해서 접근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배당주의 매력도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정말 테마 종목들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긴 연휴를 우리 증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시각 필요하다고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쉬운 FOMC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